아내와 어머니가 거칠게 요동치는 강물에 동시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단 한 명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고전적이고 되게 가혹한 함정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대개는 뭐 이 질문 앞에서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서 막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 아휴 나는 수영 못해 이러면서 농담으로 대답을 회피해버리곤 하죠. 네, 보통은 그렇게 막 부드럽게 빠져나가려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이 자료들에 따르면요. 이 상황의 도덕적 딜레마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권력설계 이론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들인데요. 이 이론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사랑이나 뭐 무조건적인 희생 같은 낭만적인 단어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혹한 권력의 역학과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렌즈로 가족을 회부하거든요. 맞아요. 이 이론을 렌즈 삼아서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명절이나 사소한 집안 대소사에서 겪는 그 숨막히는 고부 갈등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남편들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왜 어떤 가정은 끝없는 불화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또 어떤 가정은 단단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아까 그 물에 빠진 상황부터 바로 해체해보죠. 왜 권력설계 이론은 뭐 망설임 없이 무조건 아내를 구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겁니까? 이론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잣대는 철저하게 시간의 방향성 그리고 책임의 주체입니다.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과거이자 내 아버지가 자신의 생존과 권력을 걸고 지켜야 할 그의 파트너입니다. 아, 내 파트너가 아니라 아버지의 파트너다. 그렇죠. 반면에 아내는 내가 성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온전히 책임지면서 구축해 나가야 할 세계의 핵심 동반자, 즉 미래라는 것이죠. 어머니를 과거로 치부하고 내 아버지의 파트너라고 선을 긋는 건 사실 약간 너무 서구적인 개인주의 관점 아닌가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처럼 부모에 대한 부채감이나 효를 절대적인 선으로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뒤로 미루는 것 자체가 엄청난 폐륜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단지 감정적인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화적 저항감이 이 이론이 건드리는 핵심 역린입니다. 권력설계 이론은 도덕적 당위성이나 문화를 아예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생존과 독립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죠. 만약 위급 상황에서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가정의 파트너를 버리고 어머니를 택한다면 냉정한 권력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독립된 세계를 내팽개치고 다시 부모의 착한 아들로 회귀하려는 어떤 유아적 퇴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효도 같지만 실제로는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도망치는 거라는 말씀이군요. 결국 이 극단적인 생존 딜레마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진짜 질문은 당신은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의 세계를 통치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부모가 구축한 세계에 종속된 부속품인가? 하는 아주 뼈아픈 통찰입니다. 좋습니다. 극단적인 딜레마 속에서 생물학적 그리고 권력적 생존을 위해 미래를 택해야 한다는 그 구조적 논리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죠. 우리가 뭐 매일 강물에 뛰어들 일은 없잖아요. 근데 다가오는 주말에 본가에 갔을 때 벌어지는 그 구질구질한 눈치 싸움은 당장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유아적 퇴행이라는 게 일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까? 명절 제사상을 차리는 방식을 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신경전, 그리고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육아 방식을 둘러싼 조부모의 개입, 심지어 주말에 본가에 몇 번 갈 것인지를 둔 미묘한 기싸움까지요. 아유, 정말 일상적인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며느리의 태도나 뭐 육아 방식 같지만 본질은 그 새로운 가정의 통치권을 도대체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려는 권력투쟁입니다. 즉 일상 속 고부 갈등은 사실상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 물에 빠진 딜레마가 아주 작게 축소되어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뮬레이션인 셈이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남편들이 늪에 빠지죠.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내가 부딪히면 대다수의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스위스 중립국 모드를 켭니다. 갈등 현장에서는 막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 이러면서 슬쩍 말리다가 방에 들어와서는 아내한테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늙고 꽉 막히신 분인데 네가 한 번만 좀 참여라.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레퍼토리죠. 남편 입장에서는 양쪽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는 고도의 외교적 타협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역시도 큰 소리가 안 나게 덮는 게 제일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어왔고요. 그런데 권력 설계 이론은 왜 이런 남편의 행동을 맹렬하게
강렬하게 비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립국 행세가 실제로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그 가정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위와 영토를 남편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배신 행위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배신 행위로요? 네, 권력 설계 이론에서는 이를 주권과 식민지의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 남편이 뒤에서 아내를 달래고 앞에서는 부모의 심기를 살피는 그런 이중 플레이를 하는 순간 그는 자기가 새롭게 세운 국가의 주권을 부모라는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처럼 자진해서 바치는 꼴이 됩니다. 자진해서 주권을 반납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부모님 면전에서 우리 엄마가 선을 넘었고 내 아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너무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부모님 비위를 좀 맞춰주고 뒤에서 아내 화를 풀어주는 게 훨씬 실용적인 전략 아닐까요? 바로 그 실용주의라는 착각이 새로운 가정을 붕괴시킵니다. 부모 앞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막 세워주고 방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행동은 아내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나를 위협하는 외부 권력, 즉 부모로부터 당신과 우리 가정을 지켜낼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냥 대리인일 뿐이다. 파트너를 부모보다 아래의 위계로 끌어내리는 순간 파트너는 그 가정 안에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갈등을 임시로 봉합하는 대가로 가정의 독립적인 기반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셈이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내부의 신뢰라는 기둥은 완전히 썩어가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끔찍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자가 이렇게 자기 가정의 주권을 포기하고 부모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하잖아요. 맞아요. 효자라고 부르죠. 네, 심지어 막 효자라면서 아낌없는 박수까지 보냅니다. 권력 설계 이론은 이 견고한 효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원문에 따르면 사회가 칭송하는 그 효자의 실체는 철저한 기만이자 비겁한 착취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남자가 아직 정신적으로 부모와의 심리적 태출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나를 낳고 고생해서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막 평생을 짓누르는 거대한 무의식적 부채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부채를 갚는 게 왜 착취가 되는 겁니까? 텍스트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매우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신용카드 외주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남편 본인의 이름으로 날아온 엄청난 금액의 부채 청구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신이 직접 그 빚을 갚으려면 부모님하고 맞서 싸워야 하고 나쁜 아들이 되어야 하니까 그 감정적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두렵고 버거우니까 남편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는 대신에 슬쩍 아내의 지갑을 뒤집니다. 그리고 아내의 희생, 아내의 인내, 아내의 눈물이라는 카드를 몰래 빼앗아서 자신의 부모에게 갚아야 할 빚을 대리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남편 본인은 막 친척들이나 사회로부터 어쩜 저렇게 장가 가서도 부모를 잘 챙기냐 이러면서 효자 소리를 듣고 도덕적 우월감을 챙기잖아요. 마음속에 부채감도 덜어내고요. 네, 근데 그 뒷면에 실제 비용 청구서는 전부 아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대신 막아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남편은 갈등 회피라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아내의 권력과 존엄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특히 남성 청취자분들은 깊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머리로는 이 착취 구조를 이해했다고 쳐요. 네, 머리로는 알죠. 근데 막상 이번 주말에 본가에 가서 이 외주를 딱 멈추고 부모님과 선을 그으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테니까요. 당장 막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러냐 이러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거나 막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쩌나 하는 그 공포, 그 거대한 죄책감의 덫을 도대체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이론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치열한 경계극기의 메커니즘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책임감이 강한 독립된 주체는 갈등의 비용을 아내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내의 영역이나 막 선을 넘는 개입을 하실 때 뒤에서 조용히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엄마, 그건 우리 부부가 우리 집 룰에 따라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주 단단한 방파제가 되어서 차단하는 겁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파탄이 날 테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텐데요. 집안이 발칵 뒤집히겠죠. 하지만 이론은 갈등 없이 부모님도 웃고 아내도 웃으면서 우아하게 독립하는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부모가 쏘아대는 감정의 화살을 혼자서 다 맞으면서 버티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자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진정한 성인으로 독립한다는 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는 착한 평화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원가족에게 나쁜 놈이 될 각오를 하는 거네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그 구절 알죠? 모든 사람은 부모의 안전하고 따뜻한 세계 안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아주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건 평생 그 안락한 울타리 안에 안주하며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손으로 그 익숙하고 견고한 세계의 껍질을 산산조각 내고 밖으로 나와서 스스로 물을 정하고 책임지는 자신만의 독립된 영토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세계를 부숴야 하는 거군요. 네, 이 고통스러운 통과 의례, 즉 세계를 부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를 먹고 사회적 성공을 거두어도 권력 구조상으로는 영원히 부모의 지배 아래 기생하는 부속품으로 남게 됩니다. 엄마라는 혹은 원가족이라는 그 질긴 심리적 탯줄을 한 채 미련도 없이 완전히 끊어내는 것, 그리고 내 파트너가 있는 나의 영역을 세상 그 어떤 가치나 도덕보다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우선순위의 완벽한 재정립. 과거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 미래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권력 설계 이론은 단순히 고부 갈등을 줄여보자는 얄팍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독립된 주체, 스스로 권력을 쥐고 책임지는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청사진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는 단순히 명절에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느냐는 가벼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위기의 순간 당신이 굳건히 지켜야 할 스스로의 주권은 어디에 있으며 도대체 누구에게 최우선적인 충성심을 바쳐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실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을 낳아준 과거로의 안락한 퇴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선택한 미래를 향해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질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